세종대왕이 창제해서 그 서문을 써는 원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국지어음. 국지어음. 이호중국.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여문자 불상유통. 고우민유소요건. 고우민유소요건. 이종부득신. 이종부득신. 기정자다의. 기정자다의. 여위참인년. 여위참인년. 신제 28자. 신제 28자. 욕사 2인 이습. 욕사 2인 이습. 편어일용이. 편어일용이. 다시 한번 보세요. 국지어음. 국지어음. 이호중국.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여문자 불상유통. 고우민유소요건. 고우민유소요건. 숫자를 아마 여러분들이 평점이 잘 안 쓰죠. 똑같은데 이거. 네. 이종부득신. 이종부득신. 기정자다의. 기정자다의. 여위참인년. 여위참인년. 신제 28자. 신제 28자. 욕사 2인 이습. 욕사 2인 이습. 편어일용이. 편어일용이. 나라의 말이.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렇게 공부하셨죠? 사실은 그건 나중에 번역한 거예요. 이게 원래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썼어요. 한문으로 쓴 것을 나중에 세조 때 와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이때 이것을 어음이라고 해서 나라의 말 소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말이 이호중국. 이때 이 호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쓰죠? 한문에서 호일 때 되게 의문사로 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 뭐뭐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라. 나라의 말이 뭐뭐에 달라. 중국에 달라. 그런데 근래에 저 충남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때 이것을 나라의 말이 나라 안에서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방 땡기면서 자기 학설을 내세운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소리예요. 중국은 어디까지나 중국이지 이걸 갖다가 나라 안에서 달라 이래놓으면 한문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 지론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무슨 중국이 있었냐? 그 당시는 명나라고 중국은 손문이 세워서 중화민국이 생기고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중국이지 세종대왕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 이러고 이걸 억지 해석을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나라 명칭은 좌우에 하은, 주진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명칭이 하나도 없지만 이미 한대에 중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왕조 명칭으로는 쓰질 않았지만 옛날에 자기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심국이라는 데서 중국을 써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나라 안에서 달라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 중국에 달라. 여 문자 불상유통. 그러니까 이때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얘기하는 거죠. 한자를 가지고는 이때 여는 준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와 더불어 그런 뜻이 있어요. 문자와 더불어 불상유통 서로 통하지 않는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 불상유통. 그래서 한문에서 이제 영법은 항상 부정사가 앞에 온다. 우리는 먹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사가 뒤에 오지만은 한문에서는 부정사가 앞에 온 불상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상유통 불이다 이렇게 불이 뒤로 와야 되겠지만 한문에서는 항상 앞에 온다.
고로 우민유소욕은 그런 까닭에 이때 우민이라고 할 때 이 우는 어리석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글을 배우지 않은 우매한 백성이 그러니까요. 유소욕은 또 한문에서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유무동사는 반드시 앞에 온다. 우리는 무엇이 있다 없다가 맨 뒤에 오는데 한문에서는 반드시 유가 먼저 온다. 유소욕원이라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소표 공부 해석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종도듯이 마침내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서 순접과 역접이 있는데 그래서 순접일 때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역접일 때는 그러나 마침내 도득신 기정자 그 뜻을 펼수 이때 득이라고 하는 것은 득만 쓰면은 본동사로서 얻다가 되지만은 이렇게 다른 동사의 뒤에 쓸 때는 뭐뭐 할 수 이런 영어의 can의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 할 수 없다. 그 뜻을 펼 수 없는 자가 다의 많다. 이때 이제 의는 종격사예요. 많다. 여의 참인년 내가 이것을 민연히 해서 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여삐 여겨서 가엾이 여겨서 신제 28장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때 이제 이게 욕사이인 이스편의 한데 붙어 있는데 역시 뭐뭐 하고자 하다. 그런데 한문에서는 복수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 하면 되는데 복수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를 거듭힌다. 그래서 우리가 집마다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자가호호 이러지 우리식으로 집들 그런 용법이 없다. 그러나 이제 현대 중국어는 복수용법이 있어요. 인문 우리 중국 발음을 뜬문 사람들 해서 인변에다가 문문자 쓰면은 뭐뭐들 하는 복수용법. 그러나 고문에는 복수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그러니까 이때 이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발음해야 되죠? 이자로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꾼다고 할 땐 여기지만 여기서는 쉽다니까 쉽게 익혀서 날로 씀에 있어서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때 여기 아주 중요한 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군민정음 이 책을 사서 보시면 그 책에는 이자가 아니라 이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니? 이 군민정음 원본이 발견될 때 앞에 두 장이 떨어져 있어요. 그 두 장 떨어져 나간 것을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보완할 때에 그만 이자를 써야 될 걸 이자를 써서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면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이때 이 이라고 하는 건 귀자지만은 이런 용법이면 뭐뭐 할 따름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뭐뭐 할 따름이다. 한문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귀자가 아니라 뭐뭐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활용점정의 그 문장을 만드는 구실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이제 세종대왕이 내가 다른 뜻이 없다. 오로지 이 뜻뿐이 없다. 여기 아주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민정음 같은 문자를 창조해 놓고서 아니 이렇게 서문을 간단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세종대왕의 그 인품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마 내가 그 국민정음을 창제했다면 그 소문이 대단히 길 거예요. 만드는데 잠도 안 자고 안치도 보고 안질이 나서 속리산에 가서 가서 치료도 하고 별소리 다 했겠는데 잡소리가 하나도 없어. 응? 모두 몇 장 한번 세우세요. 쉰느째. 이것은 사실은 국민정음 창제라는 것은 한국적인 이것은 그 업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류적인 업적인데 그런 것을 해놓고서 불과 쉰느째 불과 쉰느째. 그런데 재밌는 건 세종대왕이 54세에 작곡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자기의 수명을 예언한 것처럼 그분의 대표적인 글의 숫자가 쉰느째라는 것도 우연한 일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쉰느째. 그런데 그냥 세종대왕이 54살.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을 나란 말씀이 중국에 가라. 문자화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렇게 해서 그 번역한 걸 보면은 딱 배야 또 108자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재미있는 숫자죠. 세종대왕이 불교신자. 그 108번뇌에 108이 되는 그래가지고 묘한 또 숫자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뭘 볼 수가 있어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수가 배나 된다. 그러니까 종이가 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문을 세울 때 둘이 배나 필요해요. 한문이 얼마나 경제적인 문제냐. 아주 압축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한 글자를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아주 일자천금의 문장이다. 일자천금의 문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문을 들려면 바로 이 세종서문을 들어요. 여러분들 이 일자천금의 이 명문 또 훈민정음의 서문 이거 불과 쉰느째뿐이 안 되니까 아주 외워버리세요. 아주 외워버리세요. 오늘 당장 몇 번이나 거듭 써서 외우고 또 서예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거야말로 작품으로 하나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작품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이 글 중에 단 한자도 어디 빼고 넣고 고칠 수가 없어. 대단한 명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제가 전각을 했기 때문에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민정음 서문을 도장에 돌에다가 새긴 것은 처음인 것이에요. 세계적인 처음. 그래서 여초 선생이 옆에 방각을 해서 이것은 세종 창제 이후 처음에 돌에 새긴 것이니 자손 영원히 보배로 삼아야 된다 하고 옆에다 또 방각을 한 게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어디에서도 학생들한테 얘들이 우리나라 국민정음 한글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은 이것만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거기서 감수. 그가 쉰느째뿐이 안 되니까 간단히 외울 수 있어. 뭐 의문 나는 거 없어요? 머리 좋으신 분이 지금 금방 외울 수도 있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다. 어려운 글자가 단 한자도 없어. 국시엄이 호중기 엄자 불상육동인데 이거 다 1800자에 나오는 거. 얼마나 이걸 아셔야 돼요. 실력을 갖춘 사람은 글을 써도 대단히 쉽게 해요. 그런데 이게 자신도 모르게 남이 그냥 잘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건 자신이 무슨 소화가 안 된 글을 쓸 때에 꺽꺽하고 아주 되도록 어려운 글자를 쓰고 그랬던. 여러분들 논어 보세요. 논어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 하기 시습쯤에 구역이 어렵고 처음부터 아주 쉬운 말로 돼 있던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완전히 소화돼서 쓰면은 아주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자기도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쓸 때에 되도록 어려운 글자, 잘 남이 해석 못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것도 일종의 현학이라고 그러지. 현학. 이 학자 중에 현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눈을 속여서 실력이 있는 체험은 요게 바로 현학이에요. 꼭 외우세요. 네.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시험만 중간 시험으로. 아니야. 시험 틀렸어. 지난 시간 이 책을 어디까지 봤죠? 실시 말까지 했나요? 네, 사슴. 네, 사슴부터. 네. 그 사슴록자가 그 각골문에 나오는 글자인데 저는 그 각골문에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바로 그 사슴록자의 각골문하고 연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슴록자를 처음 이 은나라 사람들이 만들 때 어디에 특징을 뒀어요? 사슴의 무엇을 특징을 뽑았어요? 눈이 그 커다란 아주 그 선한 눈, 그 다음에 뿔. 그게 사슴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사슴을 가까이 보고 팔로 쏠 수 있는 사람은 참이는 사람이에요. 그 선한 눈을 보면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게라. 멀리서나 보고 눈을 못 보고 그 발로 쏘지 가까이 보고는 참 대단해. 이 짐승 가운데 이 사슴 눈 같은 눈은 참 좀. 내가 가만히 세계 인종들을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눈이 사슴 눈 비슷해. 그래서 선해.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나라처럼 노동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자체를 즐긴다. 그리고 사슴록자가 이제 그 뿔하고 이제 그게 소전체에 오면 이렇게 도안화된다는 거지. 한자는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왜 각골문을 보면 배울 필요가 없어. 보면 바로 아 이거 사슴인가 이랬는데 벌써 진시황 때 이 소전체에 오면은 상당히 도안화돼서 이제는 이것을 사슴이라는 글자로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있을 게 다 있죠. 뿔도 있고 눈도 있고 두 다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서 해서에 와서 또 변했지만은 역시 자세히 보면 거기에 다리가 있어. 밑에 눈이 있고 다리가 있다. 그래서 이 사슴록자는 부숫자로 쓰여요. 부숫자로 쓰여요. 그래서 그 무슨 고을여자도 거기 사슴록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곱다는데 그 글자를 보면은 그 위에가 그게 뿔이에요. 사슴 가운데서도 뿔이 아름다운 사슴을 고을여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곱다르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꽃을 연상하죠. 여자가 예쁘다든지 이런 걸 연상하는데 은나라 때 사람들은 대단히 아주 실용적이죠. 사슴 가운데 뿔이 아주 잘생긴 걸 곱다는데 걸 치겠다. 왜? 그 사냥하는데 사슴이 그 사람 당시의 주식이니까 그 사슴에서 찾아내 곱다는 거. 사슴뿔인데 이건 뭐예요? 송이? 얼른 보면은 송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알고 그 송이 버섯을 파는데 그 광고문에 보니까 이래 써놨어요. 이건 잘 모르고 본 거예요. 버섯 밑자는
이렇게 나오고 펜에 송이를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건 녹용 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원래 보면 버섯이 식물에 속하니까 이렇게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버섯이라는 게 어디서 나요? 나무에서 나기 때문에 나무에서 나요. 이 송이를 평상시 제대로 쓰는 사람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대개는 이 자를 써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기린이. 그래서 사슴록에 가서 보는데 사슴같이 생겼는데 그 발음은 기린이라는 거예요. 기린. 이건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여기 보소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사를 읽으면 돼. 이런 건 안 배워도 우리 이제 유추작용을 할 수 있죠. 사과부터 제가 사를 읽으면 되는데, 아, 사슴 중에 사라고 하는 사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사양. 그러니까 사슴 가운데 그 향이 나는 사슴. 그게 사양이에요. 그런데 사양은 사슴에서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배꼽. 바로 배꼽이에요. 그래서 이 사양노루는 잡으면은 되게 배꼽만 딱 떼고 내버린다. 그래서 그 배꼽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서 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크게 썩어가지고 오래 있으면서 향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양이라는 건 죽는 사람 한 번 붙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기절했을 때 사양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요거 조금 입에다 넣으면은 그냥 이 혈액 순환이 확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양 주머니를 가슴에 차고 다녔죠. 급할 때 그 사양을 써요. 사양도 역시 이 백두산 쪽의 사양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양은 그 배꼽 하나에 그저 아마 저쪽에 연변에 가서 사들여도 한 100여 마리씩 주고. 그래서 이 사양노루가 포수한테 잡히면은 자기 배꼽을 딱 뜯는다. 내가 배꼽 때문에 잡혔다. 이 사양은 마치 워낙 냄새가 돼서 한 4km 밖에서도 벌써 포수들이 사양 냄새를 맡는다. 그만큼 그 사양은 아무리 싸도 냄새가 나요. 그렇게 향이 짙어. 그 다음에 그 호랑이 글자를 보면은 호랑이의 옆 모양에서 특히 사납게 벌린 입 모양을 강조해서 본뜬 글자예요. 그 옆 모양을 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이 한자에서 짐승들의 그 옆으로 된 것을 다 세우는 것은 옛날에 한자를 종으로 쓰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랑이의 그 모양은 어디에 있는 거니? 이거는 실제 호랑이 모양이 아니라 중국의 옛날 청동기에 이런 호랑이 문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 문양을 보면은 바로 그 호랑이 호자에 각벌문이 나올 만하다. 입을 그냥 우선 강조했죠. 입을 강조했죠. 그것이 이제 소전체에 와서 이렇게 자연히 쭉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발의 형태가 아직도 좀 이렇게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이 호자는 역시 보모음 부숫자에 속해. 그래서 호랑이 없는 고래 우리가 토끼가 선생이다 그러는 말이 있어요. 무어동 중에 토자 선생이다.
어떤 경우에 그 방면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오다움 토끼가 선생 노릇하듯이 큰 소리를 하게 됩니다. 무호동중 초자 선생. 근데 이제